어서 오십시오. 자, 정유라 씨 집에 괴한이 침입했다. 그 기자들도 사실 접근이 쉽지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뚫렸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집이 정유라 씨 그 일가가 소유한 그 빌딩으로 돼 있고 들어갈 때 그냥 일반 건물처럼 엘리베이터 눌러서 올라갈 수 있는 건물이 아닙니다. 네. 소위 마스터키란 걸 대야 올라갈 수 있는 그 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기 때문에 기자들도 이제 평소에 접근할 수 없었는데 물론 기자들은 이제 불법을 저지르지 않으려고 한 거고 이런 그 범행을 저지르는 뭐 강도의 의사가 있는 사람은 이제 불법을 저지를 생각이 있었으니까 좀 다르긴 했겠지만 지난 토요일 오후 3시쯤에 발생한 거고요. 이 그 괴한 결국 강도짓을 저지른 이 범인이 피의자가 택배 기사로 위장했는데 바로 1층으로 안 들어가고 지하로 가서 그 경비원을 위협했습니다. 이 사람은 알았던 거죠. 이 빌딩을 쭉 그동안 보면서 여기 정유라가 산다. 정유라 씨가 6층, 7층인가에 복층에 살고 있다. 다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마스터커피스는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경비원을 통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걸 알고 경비원을 처음에 장난감총으로 위협하다가 장난감총이라는 게 발각되니까 흉기로 위협해서 그 경비원을 끌고 이제 마스터키를 댔겠죠. 올라가서 이제 문 누르고 보모를 위협해서 이제 그 집을 장악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강도짓을 벌였는데 같이 있던 마필 관리사가 하여튼 이 괴한과 여러 가지 몸싸움 끝에 막아내서 하여튼 물론 마필 관리사는 다쳤습니다만 재산상 피해나 강도의 그 범위가 성공하지는 못한 상황으로 끝났습니다. 네, 이번 일로 정유라 씨 굉장히 놀라고 불안해할 것 같은데요.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죠. 그렇습니다. 정유라 씨가 이렇게 강도를 당할 것까지 본인이 예상을 한 적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강도를 당할 수 있다는 생각까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미승 빌딩 안에 있으면 그래도 나는 안전하다. 아이와 부모와 함께 미승 빌딩 안으로 들어가면 언론의 눈으로부터도 또 이제 주변의 눈으로부터도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강도를 이렇게 당하고 나서 보면 지금 이제 정유라 씨의 심리 상태는 극도로 불안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는 본인을 보호해줄 사람도 없고 또 보호해줄 거처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글쎄요 정유라 씨가 저 미술빌딩을 계속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유라 씨가 그 불안감에 의해서 신변 보호를 요청한 것 같고 여자 경찰관 1명, 남자 경찰관 2명 이제 2명이 정유라 씨의 신변 보호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정유라 씨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뭐 잘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신변 보호 요청을 했을 때 경찰들이 또 이걸 다 받아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조금은 드는데 신변 보호 요청을 하면 주로 어떻게 됩니까? 네. 24시간 항상 옆에서 지켜주는 조치는 일반적으로 취해지지 않고요. 다만 뭐 스마트워치 등을 지급해서 위급할 때 급히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 순찰을 좀 더 강화하거나 이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요. 보안이 상당히 철저한 건물이었죠. 그리고 또 정유라 씨가 외부 출입도 이게 삼가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해서 굉장히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의 어떤 철저한 그런 신변 보호의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하나 이 침입자가 어떤 의도로 침입했는지 그리고 또 이 정유라 씨 등과의 관계가 어떤지 그리고 또 혹시 범죄 배후에 관련된 자들이 있는지까지도 밝혀내야 정유라 씨 입장에서는 좀 더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피의자 이 40대 남성은 이 범행 이유를 카드비 때문이다 이렇게 진술을 했거든요. 이 빚 때문이라면 사실 다른 집도 많은데 왜 정유라 씨 집을 고른 이유가 있을까요? 아마도 지금까지 나온 진술과 알려진 사실 종합하면 정유라 씨 일가가 현금 부자다. 그런 거라고 알려져 있으니까 들어가면 현금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고요. 둘째로 워낙 지금 뭐 최순실 씨도 수감 중이고 그 주변의 시선을 많이 이목을 신경 쓸 테니 그런 일을 당하더라도 함부로 신고를 안 하지 않겠느냐. 이런 2가지 점을 생각해서 그 집을 범행 대상으로 택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 검색 등으로 자세히 조사를 해서 어떻게 들어갈 건지까지 다 그 방안을 결정한 다음에 들어갔고 다만 처음에는 무슨 이 빚이 있어서 내가 그걸 받으러 왔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또 일각에서는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라든지 어떤 단체나 이런 데서 뭐 사주했다든지 아니면 이런 그 일가에 대한 증오가 있다든지 이런 추측이 나오는데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순수하게 카드 빚을 갚으려고 한 그러니까 단순 강도 행각인 거로 현재까지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뭐 정유라 씨를 딱 지목을 해서 그 집을 침입한 것 같은데 자, 피의자가 집에 들어가서 정유라 나와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이름을 직접적으로 불렀을까요? 글쎄요. 일단 지금 강도라고 본인이 오히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 실제로 강도 범행이었다라고 전제한다면 실제로 그 집에 있는 많은 양의 그런 본인이
침입자가 예상했던 그런 그 현금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아무래도 이제 그 집에 있는 그 관리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름을 불러서 돈을 확인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본인의 주장과 달리 어떤 그 다른 목적이 있었다. 예를 들어 뭐 단순한 강도가 아니라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그 역시 이제 그 집에 거주하고 있는 그런 그 장시호 씨 자체를 그 봐야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유라 씨를 봐야만 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름을 불렀을 것 같은데요. 어떤 목적으로 불렀는지, 어떤 목적으로 침입했는지 아직까지 확실하게 드러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밝혀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전적인 이유에 뭐 새로운 범행 동기가 드러나게 된다면 이 부분에 따라서도 뭐 처벌 부분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까요? 충분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행위를 했는지 그리고 또 어떤 고의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 조항이 달라지게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본인이 실토한 바에 따르면 오히려 그 강도 상해거든요. 그런데 이 강도 상해의 처벌되는 그런 법정형의 수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 스스로 강도라고 밝힌 게 처벌 수위가 더 높은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으로 밝히지 않고 본인이 강도 목적이라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어떻게 판단할지 좀 더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많은 공부를 하고 범행을 한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현장에서 이 흉기에 찔린 사람이 마필 관리사라고 합니다. 현재 뭐 정유라 씨가 사실 말을 타거나 이럴 마음은 아닐 것 같거든요. 왜 마필 관리사하고 이렇게 같이 있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마필 관리사가 없었다면은 더 큰 봉변을 당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정유라 씨가 이제 귀국을 할 때도 마필 관리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들어오자마자 경찰 조사를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후로 저는 이제 인연이 끝났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정유라 씨가 더 이상 말을 타지 않으니까요. 이 마필 관리사의 월급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네, 그 예전 전 남편이었죠. 신 씨의 경우에도 마필 관리사로서의 월급을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받았다라는 이제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굳이 마필 관리사를 지금 옆에 같이 두고 이제 생활을 한다는 것이 말 관리일 것 같지는 않고 그 외에 이제 그동안 이제 여러 기간 동안 이 정유라 씨의 가족을 돌봐줬을 가능성에 대해서 좀 집중하고 싶거든요. 네. 정유라 씨도 한국으로 들어올 때도 독일에 살 때도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했을 것이고 이미 인연이 있던 이분의 도움을 여러모로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제 한간에 나오는 소식으로는 이분이 집에 있을 때 굉장히 편한 옷을 입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는 것을 보아서는 굉장히 좀 막역한 사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가족처럼 지냈을 확률에 대해서도 지금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최순실 씨, 엄마 최순실 씨의 심정도 조금 궁금한데요. 이 사건이 있기 하루 전에는 뭐 재판에서 소란을 피우기도 했잖아요. 괴한이 침입했다는 사실을 알면 또 심정이 많이 동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최순실 씨가 지금 재판 과정에서 유난히 감정의 동요를 보이는 게 정유라 씨 얘기가 나오면이잖아요. 지금 정유라 씨가 최순실하고 일종의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최순실 씨의 반응은 크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6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요, 남녀 간의 이 애틋한 사랑이 싹트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남은 생을 함께 하자면서 이 황혼을 약속하지만 결국에 이 법정 다툼으로 번지는 일이 종종 있다면서요. 예, 최근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법원 판결이 나와서 이제 또 1심, 2심 조금 엇갈렸는데요. 70대 바라보는 할머니하고 한 15살 연상의 할아버지가 이제 황혼 로맨스에 빠졌고 그래서 동거를 한 5년 했는데 2015년에 할아버지가 집을 나가면서 이제 두 분 동거가 끝났죠. 네. 할아버지는 한 1억 5천만 원 정도의 돈을 줬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그 이제 새로 만난 짝에게. 근데 죽을 때까지 함께 산다는 그런 조건으로 준 거였으니까 1억 5천만 원, 전세보증금 4천만 원하고 현금 7천만 원, 그리고 할머니 아들한테 준 4천만 원 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재판을 걸었는데 1심에서는 그거 물론 평생 산다는 그런 전제에 준 거지만 조건부 증여라고 볼 수 없다라고 했는데 2심에서는 전세보증금 2천만 원은 할아버지한테 돌려줘라. 이렇게 조금 엇갈린 판결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정도가 아니라 좀 이따 뭐 패널들 말씀하시겠지만 황혼 로맨스를 두고 그 아들, 딸 또 주변에서 특히 재산 문제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참 뭐 논란과 이슈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결국 법원은 할머니의 편을 들어줬거든요. 어떤 부분을 고려한 거라고 봐야 됩니까? 일단 그 1심에서요. 할머니가 결국은 승소했고 그리고 또 2심에서 결과적으로는 그 할아버지에게 전세보증금 절반인 2천만 원을 돌려주는 것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이게 판결이 선고된 건 아니고요.
2심에서 원만하게 끝내기 위해서 이제 그 일종의 합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법원이 그렇게 제안을 해가지고 네. 양측이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법원의 판단은 사실은 할머니 쪽에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네. 그 이유가 이겁니다. 이제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한 거죠. 선물이었다. 그런데 이게 조건이 있었다. 즉 이제 끝까지 함께 살고 보살펴 주는 거면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지만 그렇지 않은 그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돌려주는 걸로 한 건데 그런 주장을 한 거죠. 하지만 법원의 입장에서는 이게 조건부 증여인데요. 증여를 하지만 어떤 조건을 붙여서 증여했다. 이게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같이 살지 않게 되면 다시 돌려주기로 하는 그런 조건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할아버지가 증명을 못한 거죠. 그런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조건부 증여로 인정되지 못했고 결국은 1심에서 할아버지가 패소했는데 2심에서도 사실 끝까지 법리적인 판단했다고 한다면 1심과 동일한 판결이 나왔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이 분쟁을 법으로 끝까지 이제 칼처럼 자르기보다는 그래도 최소한 원만하게 해결하자라고 하는 시도를 했고 결국 2심에서 합의에 의해서 종결이 된 거죠. 오늘. 그렇군요. 네. 자, 평균 수명이 길어지다 보면 아무래도 황혼 로맨스가 뭐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뭐 구체적인 수치로 나와 있는 게 좀 있습니까? 네, 일단은 60세 이제 혼자서 되신 경우에는 남자분들은 지금 22년, 여성분들은 27년을 혼자 살게 되고요. 그리고 2030년이 되면 남자분들은 24년, 여자분들은 29년, 30년가량을 혼자 살게 돼요. 네. 사실 현실적으로 이렇게 외로운 세상에서 사회적인 관계를 추구하는 게 인간의 본성인데 혼자서 이렇게 외로운 노년을 추구하시는 분들보다는 이제 조금 늦게라도 내 짝을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훨씬 높죠. 네. 그래서 이제 노인의 어떤 로맨스를 보면 우리가 예전에는 뭔가 노인의 로맨스는 뭔가 음지에서 이루어지고 몰래 이루어지고 그럴 것 같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양지로 올라왔고 노노족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영어로 노는 늙을 노에서 늙지 않는 족이다라고 얘기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면서 연애까지 하시는 60, 70, 80대 어르신들을 일컫는데요. 저도 이제 상담을 좀 해보다 보면 이 노인분들의 로맨스라는 것이 젊은 청년들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틀리지 않아요. 도리어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굉장히 외롭고 또 마지막 선택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절실함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열정적으로 연애를 하시거든요. 다만 두 가지가 걸립니다. 하나는 건강이 걸리고요. 두 번째는 자식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건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 두 분이 데이트를 할 때도 항상 중간에 한 분이 아프기 때문에 좀 위기에 처하시는 경우가 있고 또 자식들이 반대를 하면 이 반대를 무릅쓰고도 만나보고 싶지만 결국에는 자식의 의견에 이제 포기를 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이분들의 로맨스는 청년들의 마음과 열정에 있어서는 똑같고 어떻게 보면은 더 절실하다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네, 뭐 상담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 결론이 좀 두 분의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의사보다는 좀 자식을 따르는 경우가 많았다는 그런 네, 자식들의 경우에는 보면은 두 분이 만나는 거는 찬성을 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외로우시니까 이 오랜 기간 동안 게다가 요즘 이제 혼자 사는 인구의 한 30-40% 정도가 1인 노인 인구라고 하죠. 그러니까 혼자 계시는 것보다는 친구를 만나서 연애도 하시고 사랑도 하시는 건 좋다. 그런데 한 가족이 되는 거에 대한 부담감입니다. 그건 이제 두 가지 정도인데요. 하나는 재산 문제가 굉장히 걸리는 거죠. 특히 재산이 많은 쪽에서 봤을 때는 재산이 없는 쪽과 합쳐지면 재산이 나뉘어야 하니까 그것이 그 자식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인이 돼서 중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새로운 형제가 생긴다는 것도 자매가 생긴다는 것도 상당히 심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애만 하셔라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고 이거 연애만 하다 보면 시간이 돼서 건강이나 재산에 문제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이별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지 최근엔 결혼 대신에 동거를 하는데 동거 계약서를 쓰면서 동거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일단 계약자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효력을 부인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선례가 없습니다. 즉 법에도 민법에도 정확한 규정이 없고요. 또 이제 부부재산 계약 같은 경우에는 829조의 규정이 있어서 혼인 성립 전에 등기를 하면 효력이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간에 어떤 이러한 그 동거 계약 같은 경우에는 법 규정도 정확하게 없고 또 설령 작성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법원이 어떻게 볼 것인가 대법원 판례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효력이 있다 없다를 정확히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동거 계약서 하나를 작성해서 모든 문제가 없어진다, 완벽하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박 소장님 얘기를 들어봤을 때 우리 어르신들께서 뭐 20년 거의 30년 동안 혼자 외롭게 생활을 하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동거 계약서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법조계에서 좀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자,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증오가 있다든지 이런 추측이 나오는데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순수하게 카드빚을 갚으려고 한 그러니까 단순 강도 행각인 거로 현재까지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뭐 정유라 씨를 딱 지목을 해서 그 집을 침입한 것 같은데 자, 피의자가 집에 들어가서 정유라 나와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이름을 직접적으로 불렀을까요? 글쎄요. 일단 지금 강도라고 본인이 오히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 그 실제로 강도 범행이었다라고 전제한다면 실제로 그 집에 있는 많은 양의 그런 그 본인이 침입자가 예상했던 그런 그 현금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아무래도 이제 그 집에 있는 그 관리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름을 불러서 돈을 확인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본인의 주장과 달리 어떤 그 다른 목적이 있었다. 예를 들어 뭐 단순한 강도가 아니라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그 역시 이제 그 집에 거주하고 있는 그런 그 장시호 씨 자체를 봐야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유라 씨를 봐야만 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름을 불렀을 것 같은데요. 어떤 목적으로 불렀는지, 어떤 목적으로 침입했는지 아직까지 확실하게 드러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밝혀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전적인 이유에 뭐 새로운 범행 동기가 드러나게 된다면 이 부분에 따라서도 뭐 처벌 부분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까요? 충분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어서 오십시오. 자, 정유라 씨 집에 괴한이 침입했다. 그 기자들도 사실 접근이 쉽지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뚫렸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집이 그 정유라 씨 그 일가가 소유한 그 빌딩으로 돼 있고 들어갈 때 그냥 일반 건물처럼 엘리베이터 눌러서 올라갈 수 있는 건물이 아닙니다. 네. 소위 마스터키란 걸 대야 올라갈 수 있는 그 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기 때문에 기자들도 이제 평소에 접근할 수 없었는데 물론 기자들은 이제 불법을 저지르지 않으려고 한 거고 이런 그 범행을 저지르는 뭐 강도의 의사가 있는 사람은 이제 불법을 저지를 생각이 있었으니까 좀 다르긴 했겠지만 지난 토요일 오후 3시쯤에 발생한 거고요. 이 그 괴한 결국 강도짓을 저지른 이 범인이 피의자가 택배 기사로 위장했는데 바로 1층으로 안 들어가고 지하로 가서 그 경비원을 위협했습니다. 이 사람은 알았던 거죠. 이 빌딩을 쭉 그동안 보면서 여기 정유라가 산다. 정유라 씨가 6층, 7층인가에 복층에 살고 있다. 다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마스터커피스는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경비원을 통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걸 알고 경비원을 처음에 장난감총으로 위협하다가 장난감총이라는 게 발각되니까 흉기로 위협해서 그 경비원을 끌고 이제 마스터키를 댔겠죠. 올라가서 이제 문 누르고 보모를 위협해서 이제 그 집을 장악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강도짓을 벌였는데 같이 있던 마필 관리사가 하여튼 이 괴한과 여러 가지 몸싸움 끝에 막아내서 하여튼 그 물론 마필 관리사는 다쳤어요. 보안이 상당히 철저한 건물이었죠. 그리고 또 정유라 씨가 외부 출입도 이게 삼가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해서 굉장히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의 어떤 철저한 그런 신변보호의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하나 이 침입자가 어떤 의도로 침입했는지 그리고 또 이 정유라 씨 등과의 관계가 어떤지 그리고 또 혹시 범죄 배후에 관련된 자들이 있는지까지도 밝혀내야 정유라 씨 입장에서는 좀 더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피의자 이 40대 남성은 이 범행 이유를 카드빚 때문이다 이렇게 진술을 했거든요. 이 빚 때문이라면 사실 다른 집도 많은데 왜 정유라 씨 집을 고른 이유가 있을까요? 아마도 지금까지 나온 진술과 알려진 사실 종합하면 정유라 씨 일가가 현금 부자다. 그런 거라고 알려져 있으니까 들어가면 현금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고요. 둘째로 워낙 지금 뭐 최순실 씨도 그 수감 중이고 그 주변에 있을 많이 이목을 신경 쓸 테니 그런 일을 당하더라도 함부로 신고를 안 하지 않겠느냐. 이런 두 가지 점을 생각해서 그 집을 범행 대상으로 택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 검색 등으로 자세히 조사를 해서 어떻게 들어갈 건지까지 다 그 방안을 결정한 다음에 들어갔고 다만 처음에는 무슨 이 빚이 있어서 내가 그걸 받으러 왔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또 일각에서는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라든지 어떤 단체나 이런 데서 뭐 사주했다든지
아니면 이런 그 일가에 대한 쳤습니다만 재산상 피해나 강도의 그 범위가 성공하지는 못한 상황으로 끝났습니다. 네, 이번 일로 정유라 씨 굉장히 놀라고 불안해할 것 같은데요.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죠. 그렇습니다. 정유라 씨가 이렇게 강도를 당할 것까지 본인이 예상을 한 적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강도를 당할 수 있다는 생각까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미승빌딩 안에 있으면 그래도 나는 안전하다. 아이와 부모와 함께 미승빌딩 안으로 들어가면 언론의 눈으로부터도 또 이제 주변의 눈으로부터도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강도를 이렇게 당하고 나서 보면 지금 이제 정유라 씨의 심리 상태는 극도로 불안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는 본인을 보호해줄 사람도 없고 또 보호해줄 거처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글쎄요 정유라 씨가 저 미술빌딩을 계속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유라 씨가 그 불안감에 의해서 신변 보호를 요청한 것 같고 여자 경찰관 1명, 남자 경찰관 2명 이제 2명이 정유라 씨의 신변 보호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정유라 씨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뭐 잘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신변 보호 요청을 했을 때 경찰들이 또 이걸 다 받아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조금은 드는데 신변 보호 요청을 하면 주로 어떻게 됩니까? 네. 24시간 항상 옆에서 지켜주는 조치는 일반적으로 취해지지 않고요. 다만 뭐 스마트워치 등을 지급해서 위급할 때 급히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 순찰을 좀 더 강화하거나 이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확인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행위를 했는지 그리고 또 어떤 고의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 조항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본인이 실토한 바에 따르면 오히려 그 강도 상해거든요. 그런데 강도 상해의 처벌되는 그런 법정형의 수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강도라고 밝힌 게 처벌 수위가 더 높은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으로 밝히지 않고 본인이 강도 목적이라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어떻게 판단할지 좀 더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많은 공부를 하고 범행을 한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현장에서 이 흉기에 찔린 사람이 마필 관리사라고 합니다. 현재 뭐 정유라 씨가 사실 말을 타거나 이럴 마음은 아닐 것 같거든요. 왜 마필 관리사하고 이렇게 같이 있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마필 관리사가 없었다면은 더 큰 봉변을 당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정유라 씨가 이제 귀국을 할 때도 마필 관리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들어오자마자 경찰 조사를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후로 저는 이제 인연이 끝났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정유라 씨가 더 이상 말을 타지 않으니까요. 이 마필 관리사의 월급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네, 그 예전 전 남편이었죠. 신 씨의 경우에도 마필 관리사로서의 월급을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받았다라는 이제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굳이 마필 관리사를 지금 옆에 같이 두고 이제 생활을 한다는 것이 말 관리일 것 같지는 않고